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두 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양,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따뜻한 콩나물 국밥, 감칠맛 넘치는 콩나물 비빔밥 등 정말 많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콩나물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을 가진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콩에 싹을 틔워 재배한 것이 콩나물이지요.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일 건데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체내 흡수율은 훨씬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랍니다.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여 근육이 빠지는 것을 한번 예방해 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부추입니다. 부추 속의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의 흡수율을 최대 약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강장제라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하여 간의 독소를 제거해주며,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가뿐하며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바로 몸이 찬 분들입니다.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콩나물을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지만 또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초와 겨자입니다.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를 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무엇을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주어서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겠지만,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해서 콩나물을 요리를 하시면 신진대사의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 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된답니다.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고 콩나물의 비타민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C의 양이 사과보다 3배 정도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와 또 검버섯까지 예방해 주어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고요. 콩나물의 비타민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하여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하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몸살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더 잡아줘서 강력한 해열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들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도 완화시키고 감기로부터의 몸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기능도 개선을 해주는데요.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주고요. 변을 무르게 만들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의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드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나물의 재배 환경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에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그냥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또한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좀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과 비타민, 철분, 또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고 나면 피로감이 많이 사라지고 몸에 힘이 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양이 소고기의 약 10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을 막는 것을 막아주고 또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답니다.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또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 자체는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예요. 이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그리고 단호박에 대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이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줘요. 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혈관벽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칼륨은 또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나트륨의 작용도 중화시키고 혈압 상승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이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해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이 매우 좋은 식품인데,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한번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고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40에서 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잖아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칼로리라고 해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급격한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다이어트 중에서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또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까지 예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단호박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해서
있어서 우리 눈의 피로도 덜어져요. 근데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모니터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한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에요.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죠.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또 백혈구의 생성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단호박은 면역력도 길러주는 성분도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겨울이나 특히 환절기,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도 면역력 증가도 원하시면 단호박을 또 꾸준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 되겠죠.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나 이런 데 쉽게 노출되시는 분, 단호박이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호박의 다섯 번째 효능은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만 가더라도 단호박즙 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종도 완화하고 몸의 붓기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이나 얼굴 등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도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거예요.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줘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 폴리페놀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고,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는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어요. 페놀산은 우리 노화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이 껍질에는 비타민 A랑 C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물론 껍질을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 같은 게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끼신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 호박잎도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랑 C랑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 우리 몸에 염증도 들여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피로 회복에도 좋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드실 때 호박씨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 내에 도움을 준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수면 리듬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한테는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에요. 이 호박씨에는 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여담으로 우리 왜 다른 사람 단점을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뒷담화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속어로 호박씨 깐다 이러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 섭취할 때도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할 때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는데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하신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껍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단호박도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이나 이 호박씨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시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단하시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량으로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챙기는 점 잊지 마세요. 단호박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으신 사람도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단호박은 아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 본인에게 맞는 양도 적절히 섭취해서 적당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호박 섭취 시 주의사항 네 번째는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예요.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이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게 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해서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으신 사람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 특히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요새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블루베리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래요. 식품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시긴 해요. 근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 식품 유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씻어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등 제품을 선정해서 안전성 평가를 했는데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이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씻어 드시는 게 좋겠어요. 블루베리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 깨끗이 빡빡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 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는 7.2mg, 냉장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났을 때는 5.7mg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로 더욱 줄었대요. 근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오히려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실험 결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중에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나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 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이 최소 50mg 개런티된 제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딸기의 한 종류인 이 라즈베리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 영양소예요. 생과일일 때보다 냉동일 때가 킬로그램당 폴리페놀 함량이 약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서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에 드실 수가 없는 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돼요.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돼요. 그것을 드시면 당연히 복통이나 설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겠죠.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이에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그런데 안토시아닌의 과일변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일수록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에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을 드셨을 때 오히려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이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시켜서 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 등 망막염 등 눈질환을 예방하기도 해요.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해서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같이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 폴리페놀 성분인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뇌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주름도 예방하고 피부 톤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도 흡착하고 배출을 시켜서 피부 트러블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 숱도 줄어들게 돼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블루베리가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이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해서 탈모를 또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또 비타민 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어서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도 송산시키는 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서 탈모를 또 예방하는 그런 원리죠.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 빌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빌베리,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블루베리에 함유된 이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리고 혈전을 생성해서 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이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또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서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 물 1리터 정도에 잎 약 4g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가 새콤달콤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우유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도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국제의학 바이오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이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의 이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이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터가 된다는데 이것은 둘이 견합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성 물질이 되겠고 침전물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녹거나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머물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에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위장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래요.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오히려 높여줘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럽거나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래요.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각자 우리 몸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